태풍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태풍이라고 했을 때는 매우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한 열대성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태풍은 발생하는 지역이 좀 정해져 있죠. 이 태풍이 발생하려면 수증기 공급이 일단 많아야 됩니다. 근데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되려면 이 수증기는 보통 해상에서 많이 공급이 되겠죠. 그리고 온도가 높아야지, 수온이 높아야지만이 증발이 많이 되면서 수증기 공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열대 해상, 5도,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의 열대 해상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 그리고 수온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위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25도 이상이 되면 수온이 27도 이상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태풍이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위도가 0도 되면은 위도 5도, 25도 사이보다 온도가 더 높을 텐데 왜 태풍이 발생하지 않느냐? 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위도 0도는 빼놓고 5도에서 25도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북반구 북이 5에서 25 혹은 남이 5에서 25 양쪽 다 공이 똑같이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위도가 0도인 즉 적도 지역은 왜 태풍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도 지역은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태풍이 왜 발생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죠.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다. 태풍이 발생하려면 자, 태풍의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잠깐 보겠습니다. 태풍의 구조를 보면은 자, 주변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모여들죠. 모여들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공기가 모여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태풍이 발생하려면은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저기압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전하면서 빨리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회전 성분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회전 성분은 누가 제공을 하느냐? 이 회전 성분은 바로 전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향력. 회전 성분은 전향력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웠죠? 전향력에 대해서. 전향력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전향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전향력에 의해서 가다가 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게 되죠. 이렇게 휘어지는 이 운동 성분은 바로 전향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태풍이 발생하려면 이 회전하는 성분이 만들어져야 되고 회전하는 성분은 전향력이 제공을 하는데 문제는 적도 지역에서는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전향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에도 비례하고 그 다음에 위도의 사인 값에도 비례합니다. 자, 이거는 위도죠. 위도. 이 공식이 물리원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알면 됩니다. 물체의 움직임이 빠를수록 그 다음에 위도가 높을수록 전향력 크기가 커진다. 그런데 만약에 위도를 0으로 둬버리면 전향력 사인 0도가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전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도에서는 회전 성분이 없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속도가 빠를수록,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사인 위도 값이 클수록 전향력이 크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 공식은 대학교 과정에서나 나오는 공식입니다. 지학2에서도 나오네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아까 수증기 공급이 많아야 태풍이 잘 발생한다 그랬는데, 그럼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다라는 거 눈치를 챘겠죠. 바로 수증기죠. 수증기, 단순히 수증기가 아니라 수증기가 만들어지려면 물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증발열을. 근데 이 수증기가 다시 만약에 물방울로 변한다. 그러면 응결이 된다. 그러면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 방출된 열을 뭐라고 하냐면 응결열. 자, 숨어있다 나타난다 그래서 숨은열이라고도 합니다. 이 열에 의해서 공기의 온도가 높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상승하는 힘이 생기고 공기가 상승하니까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또 다른 공기가 모여들면서 이렇게 순환이 계속 저기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의 에너지원은 주로 수증기의 응결열, 잡열이다. 그래서 수증기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태풍이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일기예보를 보다가 여름철 일기예보를 보면 태풍이 다음날 몇 시에 한반도에 상륙을 한다. 이렇게 일기예보가 나오는데 상륙하자마자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거는 육지로 진입하면
수증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수증기 양이 급격하게 줄어서 에너지원이 소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전선을 동반하지 않고 이런 말이 쓰였습니다. 전선은 여기서 한랭전선, 온난전선을 지칭하는 거죠. 이거는 한랭전선이나 온난전선인데 한랭전선, 온난전선은 어디에 나타나는 그 기상현상입니까? 바로 온대성 저기압이죠. 그래서 온대성 저기압만 전선을 동반하고 열대성 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등압선 간격이 조밀하고 동심원을 이룬다. 자, 온대성 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하면서, 자, 온난전선, 한랭전선을 동반하면서 비교적 등압선 간격이 이렇게 좀 넓다랗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열대성 저기압은 어떻게 됩니까? 동글동글하면서 이 동글동글한 원을 동심원이라고 합니다. 동글동글하면서 등압선 간격이 굉장히 조밀하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온대성 저기압, 이건 열대성 저기압. 이런 모양이 나오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태풍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요 지역인데. 자, 그러니까 위도 0도는 아니고 0도에서 요 30도 요 사이, 25도 요 사이에서 주로 여기서 태풍이 발생하는 영역이 해당된다. 이렇게 지도를 표기하고 있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태평양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태평양의 서쪽과 동쪽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자, 요 명칭을 설명을 안 했네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지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사이클론이라는 명칭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허리케인이라는 명칭 배웠을 겁니다. 또 윌리 이런 명칭도 배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 열대성 저기압, 태풍하고 똑같은 겁니다. 열대성 저기압 중에 강한 세력이 강한 것을 태풍이라고 하는데 이 태풍을 지역에 따라서 명칭을 다르게 붙이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는 사이클론, 그 다음에 미국 있는 데서는 허리케인, 그 다음에 호주 있는 데서는 윌리라고 부르죠. 이거 전부 다 똑같은, 태풍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아까 하던 설명 할게요. 자, 태평양을 기준으로 해서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을 잠깐 보면은 주로 동태평양도 발생하긴 하지만 동태평양에 발생하는 지역은 좁죠. 주로 서태평양에서 많이 발생하죠.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지구 대기 대순환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자, 북동무역풍은 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 이렇게 북동쪽에서 불어오죠. 그 다음에 남동무역풍은 위도 0도에서 남이 30도 사이에서 남동쪽에서 이렇게 불어오죠.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끊임없이 해수를, 표층의 해수를 서쪽에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표층의 해수, 따뜻한 해수가 이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혹은 거기서 만들어진 해류가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죠. 이 해류에 의해서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의 수온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서쪽 태평양이, 서태평양이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습니다. 동태평양보다. 그래서 여기 수온이 높기 때문에 동태평양보다 수증기 공급이 많이 되니까 태풍 발생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설명으로 한번 가볼게요. 태풍의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태풍의 구조, 어마무시하죠? 그죠? 여름철만 되면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게 바로 태풍이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요게 태풍의 중심입니다. 요게 저기압, 태풍의 중심부인데 여기에 매우 강한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저기압이라는 건 공기가 희박하다는 뜻이죠.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니까 공기가 희박하죠. 밀도도 작고. 그러면 이 공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변에서 공기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모여들죠. 근데 모여들 때 그냥 모여드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모여들죠.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모여듭니다. 공기가. 그래서 점점점 저기압 중심에 가까이 가면서 점점점 풍속이 강해지죠. 그 다음에 모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죠.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모여든 공기는 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 기류가 생기고, 자, 그 다음에 공기가 상승을 하다 보면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공기는 상승을 하면 공기 덩어리는 팽창을 한다. 팽창을 하게 되면 기온이 어떻게 된다? 단열 팽창이죠. 이 팽창은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기온이 내려가서 있을 점까지 온도가 내려가면 응결이 되죠. 응결이 되면서 뭐가 방출된다? 응결열.
수증기가 뭘로 바뀝니까?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수증기는 기체고 물방울은 액체고, 그렇죠? 이 물방울이 공중에 모여 있으면 구름이나 안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은 기체가 아니죠. 액체입니다. 물방울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당연히 기체가 높겠죠. 그럼 액체로 변하면서 에너지가 줄어들죠. 줄어든 만큼을 뭘로 방출한다? 응결열로 방출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응결열이 방출이 된다. 바로서 이 응결열이 바로 태풍의 에너지원이다라는 겁니다. 이 열에 의해서 따뜻함이 유지가 되고 상승하는 힘이 더욱더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간 공기는 이제 상공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안정한 층. 자, 태풍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성층권까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성층권은 안정한 기층이기 때문에 성층권 이상은 수증기도 도달 못하고 상승한 공기가 성층권 위쪽으로, 성층권 쪽으로는 진행을 못합니다. 성층권 밑에서 딱 막히죠. 상승한 공기가 성층권에 딱 막히게 되면 양쪽으로 퍼져나가죠. 퍼져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회전하면서 불어나가죠. 전향력에 의해서 회전하면서 이렇게 불어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불어나갑니다. 이렇게 마치 고기압에서 불어나가듯이 공기가, 여기에 모여든 공기가 사방으로 이렇게 불어나가죠. 이런 모습을 합니다. 자, 이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불어 들어가고, 반시계 방향입니다. 자,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불어 나갑니다. 불어 들어온, 불어 나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은 이 하층과 상층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입니다. 하층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모여들고 상층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불어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태풍의 눈이라는 거. 태풍의 눈은 뭐냐? 태풍의 눈은 이 저기압의 세력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 공기를 다 채워주기가 매우 힘듭니다. 물론 주변에서 모여든 공기가 이 저기압을 채워주는데 주변에서 모여든 공기만으로는 채워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위쪽에서 끌어와 버리죠. 이렇게 위쪽에서 끌어와서 이 강한, 매우 강한 저기압에 공기를 채워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중심부에는 하강기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강기류. 공기가 하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가 하강을 하면 마치 고기압에서 나타나는 똑같은 날씨 현상이 생기는 거죠. 공기가 하강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압축이 된다 그랬죠. 하강을 하면 압축이 되고, 압축이 되면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증발이 돼버리죠. 그럼 물방울들이 싹 사라지겠죠. 바로 고기압에서 나타나는 날씨죠. 태풍은 저기압이지만 고기압에서 나타나는 하강기류에서 나타나는 날씨가 중심부에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저기압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이걸 채워주기 위해서 위쪽에서 공기를 끌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부는 증발이 되면서, 증발이 된다는 이야기는 구름이 소멸된다는 이야기죠. 물방울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구름이 소멸이 되고, 소멸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날씨가 맑죠. 바람도 없고 고요한 날씨가 됩니다. 그래서 태풍의 눈이다 그러면은 비바람이 몰아치다가 갑자기 짧은 시간 동안에 바람이 없고 맑은 날씨가, 또 물결도 잔잔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태풍의 눈이 지나가고 나면 또 비바람이 몰아치죠. 그래서 태풍의 눈은 잠재된 그 이후에 격렬한 기온, 날씨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게 태풍의 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태풍의 구조를 한번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태풍의 이러한 이제 외형적인 구조를 물리적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물리적인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자, 이거 기압 곡선이고 풍속 곡선입니다. 뭐 기온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여기 0km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는 태풍의 중심부죠. 태풍의 중심부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태풍의 눈이라 그랬죠. 태풍의 눈에 가까이 가면서 기압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낮아지고 여기서 뚝 떨어지죠, 기압이. 이렇게 기압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풍속은 어떻게 되느냐? 풍속은 태풍의 중심부에 가까이 갈수록 당연히 풍속이 강해지겠죠? 강해지죠? 근데 딱 눈에 들어가는 순간, 태풍의 눈에 들어가는 순간에 바람이 없고 고요하고 잔잔한 날씨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태풍의 눈 중심부에는 풍속이 매우 약하다. 뭐가? 풍속이 약하다. 풍속이 이렇게 약하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되면 될 거고, 그럼 풍속은 어디서 제일 강하냐? 눈 주변부에서 풍속이 강하다. 예, 눈 주변부에서 풍속이 강하다. 눈 주변부가 에서 풍속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강한 거죠. 이렇게 됐죠? 뭐 이거 이상 특별히 설명할 건 없네요. 자,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태풍의 진행 경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태풍은 어디서 발생한다 그랬죠? 위도 0도하고 5도하고 25도 사이. 자, 위도 30도를 기준으로 해서 풍향대가 바뀌죠. 위도 30도에는 무슨 풍향대냐면 북동무역풍대입니다. 북동무역풍대. 남반구에는 이제 남동무역풍도 있겠죠. 북반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풍이 발생한다 칩시다. 태풍이 매우 강한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북반구 쪽으로 극지방으로 에너지를 수송하는 임무를 띱니다. 그래서 저위도에서 발생하지만 얘는 저위도의 열을 가지고 극지방으로 끊임없이 이동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태풍은 이렇게. 그런데 북동무역풍이 이렇게 불죠. 그럼 방향이 이쪽으로 꺾이겠죠. 그래서 실제 이동 방향은 북동무역풍 때문에 서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이쪽 영역으로 위도 30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쯤 되겠죠. 우리나라 위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풍향대가 또 바뀌죠. 편서풍으로 풍향대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편서풍에서는 서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얘는 똑바로 북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편서풍, 서풍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편서풍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궤도를 형성한다. 이러한 궤도를 뭐라고 한다?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는 포물선 궤도를 형성한다. 포물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대체로 태풍의 이동 속도는 여기 방향을 바꾸는 시점, 여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느려지다가는 갑자기 이 전향점이죠.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 꺾이는 곡선이죠. 꺾이는 지점을 지나자마자 편서풍대와 태풍의 이동 방향이 똑같습니다. 바람을 타고 등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서는 느려지다가 그다음에 요 점을 지나면서는 다시 빨라지게 된다. 빨라진 이렇게 태풍의 이동 속도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자, 계절별로 이동하는 경로가 좀 다르죠. 태풍은 6, 7, 8, 9, 10월 달만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죠. 태풍은 연중 발생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시점이 7월 달, 8월 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월, 5월 달에도 태풍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로 오는 계절,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계절은 주로 7월 달, 8월 달이 된다. 그리고 7월, 8월, 9월로 가면서 점점점 경로가 바뀌죠. 아래쪽으로 꺾이죠. 이건 뭐하고 관계 있냐면 이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의 크기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어떻습니까? 하강기류죠. 그럼 여기서 만약 공기가 이렇게 하강을 하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이렇게 바람이. 이 퍼져나가는 이 바람은 태풍을 밀어젖히죠. 이쪽으로 밀어젖히죠.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한 7월 달에는, 6월 달, 7월 달에는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밀어내니까 그러다가 이 세력이 점점점 약화되면 방향이 점점점 오른쪽으로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철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우리나라를 벗어나는 경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 8, 9, 10월 달로 가면서 이동 경로가 아래쪽, 남쪽 방향으로 꺾이게 되는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고기압의 세력과 이렇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 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포물선 궤도를 그리죠. 그러면 태풍의 진행 방향과 그 다음에 바람의 세기가 조금 묘한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무역풍대에서는 이렇게 간다 그랬습니다. 편서풍대에서는 이렇게 간다 그랬습니다. 자, 편서풍대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편서풍대에서 여기 저기압 중심이죠. 열대성 저기압의 중심입니다. 자, 진행 방향을 바라보고 서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봐야 되죠. 이렇게 바라보고 섰을 때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자, 오른쪽 반원을 여기를 위험 반원이라고 하고 왼쪽 반원을 안전 반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위험 반원, 안전 반원이 존재하냐면, 자, 보세요. 태풍 자체 이동 방향은 거의 서에서 동방향입니다. 근데 위험 반원에서 태풍 자체 내에서 바람의 이동 방향도 거의 서에서 동방향입니다. 요 방향과 요 방향이 합쳐지죠. 그러면 요 지역은 바람이 더 셀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다시, 태풍 자체 내에서 바람이 서에서 동방향인데 태풍 자체도 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그럼 두 개의 속도가, 바람의 속도는 합성이 되죠. 그럼 바람이 매우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여기를 위험 반원이다 라고 합니다. 위험 반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원의 절반, 이쪽 부분은 태풍 자체 내에서 바람의 방향은 동쪽에서 서쪽 방향이죠. 서쪽이고 태풍 자체 내의 이동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동쪽이고,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서로 반대죠. 둘이 상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바람과 요 바람, 요 이동과 요 이동이 서로 상쇄되면서 바람이 약하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하고 구름의 두께도 좀 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날씨가 비교적 덜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는 안전반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안전반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까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 아까 기압 분포 곡선을 한번 보게 되면, 기압 분포 곡선에서 기압이 아니죠. 풍속 분포 곡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풍속이 태풍의 중심부로 가면서 점점점 풍속이 강해지다가 눈으로 들어가면 뚝 떨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태풍 중심부에서 가장 풍속이 강하다 그랬는데 태풍의 중심부에서도 안전반원은 좀 약하고 위험반원은 조금 강하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위험반원, 요거는 상대적으로 안전반원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풍이 진행하면서 태풍의 진행에 따라서 풍향이 바뀝니다. 위험반원에서의 풍향 변화와 안전반원에서의 풍향 변화를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자, 태풍이 여기 있을 때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있을 때도, 그리고 태풍이 여기 있을 때 두 군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지역을 뭐라고 할까? A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태풍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이니까 이 A라는 지역은 위험반원에 속하는 거죠. 위험반원에 속하게 되면 태풍이 여기 있을 때는 풍향이, 봅시다. 태풍이 여기 있을 때는 저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야 되니까 풍향이 이쪽 방향입니다. 자, 요게 1번 방향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태풍이 이쯤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압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들어가겠죠? 저기압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면 풍향이 요 방향, 2번 방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여기 있을 때는 동풍 방향이 되고 태풍이 여기 있을 때는 서풍 방향의 바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향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기에서 동풍에서 그 다음에 서풍 계열로 바뀌게 되는 거죠. 태풍이 만약에 여기 중심부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풍이 여기 중심부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풍향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순서를 다시 매겨보면 1번, 태풍이 여기 있을 때는 1번 풍향, 태풍이 여기 있을 때는 2번 풍향, 태풍이 여기 있을 때는 3번 풍향,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태풍의 풍향이 변하죠. 어떻게 바뀝니까? 자, 1, 2, 3번 시간 순서대로 가니까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풍이었다가 그 다음에 남풍이었다가 그 다음에 서풍 계열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화가 된다. 시계 방향으로 변화가 된다. 방향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풍향이 어디서? 위험반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위험반원에서. 그럼 안전반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안전반응 요 지역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태풍이 여기 중심이 여기 있을 때는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1번입니다. 태풍이 여기 왔을 때는 중심부에 왔을 때는 이쪽으로 불어 들어가야 되겠죠. 2번입니다. 태풍이 요점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불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3번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1번, 2번, 3번 시간 순서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풍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북풍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서풍 계열로 바뀌죠. 그래서 위험 안전반원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화가 된다. 시계 방향이다. 요거는 미안합니다.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이다. 그리고 위험 반원에 있을 때는 시계 방향이다. 자, 안전 반원은 반시계 방향, 위험 반원은 시계 방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를 간단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태풍의 소멸과 피해 간단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태풍은 어떻게 소멸되냐면 일단 고위도 쪽으로 가게 되면 수증기 공급이 안 되죠. 수온이 낮기 때문에. 또 육지에 상륙하면 역시 수증기 공급이 안 됩니다. 태풍 소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증기죠. 이게 에너지원이니까 수증기 공급이 안 되고 또 육지 안으로 들어가면 산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찰이 심하죠. 풍속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세력이 약화돼서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력이 약화되면 뭐라고 부르냐면 이동성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동성 저기압으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래프 X와 Y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쓰시오 그랬네.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약해지는 거죠. 요거 뭡니까? X는 기압이죠. 기압. 그 다음에 중심에 가까울수록 커졌다가 갑자기 작아지고 다시 커지는 거예요. 뭡니까? Y는 풍속이 되는 거죠. 풍속. 그렇죠? 태풍의 중심은 기압이 가장 낮은 곳이죠. 그리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다. 태풍의 뭡니까? 눈이 되는 거죠. 태풍의 눈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갈게요. 4번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에 위험반원에 속한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위험반원이랍니다. 자, 암기해야 됩니다. 위험반원에서는 아까 시계 방향, 안전반원에서는 반시계 방향 정리하세요. 태풍의 위험반원은 시계 방향, 안전반원은 반시계 방향으로 태풍의 바람의 풍향이 바뀐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뀐다. 암기하세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 다 틀렸죠. 진행 방향 오른쪽이다. 맞죠? 그 다음에 태풍 내의 풍향이 태풍의 이동 방향과 대기 대순환의 바람의 방향 이거는 이제 풍향대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편서풍이라는 거죠. 태풍의 이동 방향 및 대기 대순환을 바라는 방향과 반대이므로 그랬네. 이건 아니죠. 태풍의 이동 방향과 대기 대순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 되기 때문에 풍향이 더 세진다. 풍속이 더 세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북반구에서 북상하는 태풍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따라 측정한 지상 풍속을 나타낸 거다. 근데 잘 보면 이쪽이 풍속이 강하죠? 그럼 여기는 위험반원이 되겠죠? 위험반원, 여기는 안전반원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진행 방향 오른쪽이 위험반원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왼쪽이 위험반원이라고 표기를 했네요. 그리고 북반구인데 남반구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자,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자, 태풍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태풍이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사람이 북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섰을 때 오른쪽 방향, 여기가 위험반원이죠. 그런데 만약에 북쪽에서 남쪽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위험반원이 왼쪽이죠. 왼쪽. 그래서 이거는 북쪽에서 남쪽 방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반원이 왼쪽에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는 진행 방향을 바라보고 섰을 때 오른쪽이 위험반원이고, 진행 방향에서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바라보고 섰을 때는 왼쪽이 위험반원이 되는 거죠. 자, 어쨌건 여기가 위험반원입니다. 자, 1번 안전반원 지점이다. 그런데 A는 위험반원이죠. 안전반원은 어디입니까? C가 되겠죠. C. 틀렸죠? 기압이 가장 낮은 지점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중심부죠? B가 되는 거죠. B가 되는 거고, 날씨가 가장 맑은 지역, 태풍의 눈이 되겠죠? 역시 B. 태풍의 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난운이 가장 두껍다. 자, 가장 두껍다 그랬으니까, 자, 정난운의 두께는 태풍에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점점점 바람도 강하고 구름도 두껍죠. 그리고 위험반원이 안전반원보다 조금 더 바람이 더 강하고 구름의 두께도 더 두껍게 나타난다. 그래서 가장 두껍게 나타나는 지점은 A, 위험반원이 되는 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태풍 후 풍속에서 이동 속도가 상쇄되는 것. 태풍의 풍속에서 태풍의 진행 방향과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되는 지점. 여기는 안전반원이 되겠죠. C가 맞죠.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다.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기억. 우리나라는 위험반원을 색한다. 진행 방향의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 반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진행 방향 오른쪽 위험반원이 맞습니다. 태풍은 육지에 상륙한 이후에 중심 기압이 높아진다. 자,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은 수증기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다? 태풍의 세력이 약화된다. 태풍의 세력이 약화된다는 이야기는 저기압이 약화되니까 기압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기압이 강해지면 기압이 더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기압이 높아진다. 그럼 저기압이 약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약해진다. 디귿. 태풍이 황해를 지나는 동안에 서울의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다. 그랬네. 위험반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이라고 그랬죠. 위험반원은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안전반원은 반시계 방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암기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4번. 어느 날 우리나라 부근에 일기도를 나타낸 거다. 그런데 저기압이 두 개 있죠? 어디 있나요?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전선이 보이죠?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리고 저기압이 이렇게 중심부에 저기압이 위치합니다. 온대성 저기압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저기압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동글동글한 저기압이 또 눈에 보이죠? 요거는 열대성 저기압. 자, 요거는 온대성 저기압이고, 요거는 열대성 저기압이 되겠습니다. 1번, B의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응결열이다. 수증기의 응결열이 에너지원이 되는 것. 여기 지워져 버렸네요. 요게 A고, 요게 B죠. B가 되겠습니다. A, B 모두 중심부에는 하강기류가 존재한다. 중심부에 하강기류가 존재하는 것은 태풍의 눈을 말하는 거죠. B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틀렸습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 일반적으로 B가 A보다 더 강한 바람을 동반한다. 태풍이 온대성 저기압보다는 조금 더 세력이 강하고 바람이 강하죠. 그 다음에 4번. A는 주로 동쪽으로 이동. 그 다음에 B는 고緯도로 이동한다. 자, 온대성 저기압은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런데 열대성 저기압은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고緯도 쪽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는 주로 동쪽으로, B는 고緯도로 주로 이동한다. 정확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5번. A는 한대 전선대, B는 수온이 높은 열대 해상. 한대 전선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위도 60도, 위도 60도의 온대성 저기압이 발생하는 지역을 한대 전선대라고 하죠.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면 기압이 12시 직전에 뚝 떨어집니다. 이게 가장 낮은 기압이니까 태풍이 가장 가까이 있겠죠. 그 다음에 풍속은 12시 이전에 가장 강하죠. 그 다음에 풍향은 어떻게 변하는지, 자, 동풍으로 갔다가 남풍으로 갔다가 서풍으로 바뀝니다. 풍향을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 여기 있을 때는 동풍입니다. 동풍 첫 번째. 그 다음에 요쯤 가니까 남풍,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되는 거죠. 남풍 두 번째. 그
그다음에 여기쯤 가니까 서풍으로 바뀌죠. 서풍 계열로 바뀌니까 이렇게 세 번째 풍향이 어떻게 바뀝니까? 서풍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서풍을 자 약간 남서풍이네요. 그래서 남서풍 방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풍향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변화가 되죠. 시계 방향으로 변화가 되니까 아하, 이 지역은 위험반원에 속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니은 맞죠? 그 다음에 8월 28일에 태풍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다. 8월 28일이 보면 풍속이 가장 강할 때죠. 이렇게 가장 컸다. 그 다음에 기억이 문제인데요. 8월 28일 10시경에 태풍 중심에 위치했다. 8월 28일 10시, 12시 직전 8월 28일에 10시면 요쯤 되겠네요. 기압이 가장 낮죠. 그러면 태풍의 중심부 맞습니까? 태풍의 중심부는 태풍의 눈을 말하는 건데 태풍의 눈에 위치하면 풍속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풍속이 갑자기 뚝 떨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풍속이 제일 강합니다. 풍속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뚝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그래프가 아니죠? 요거죠? 그럼 태풍의 눈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풍의 눈 주변부만 통과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눈에 위치했다고는 틀린 표현. 잘 봐야 됩니다. 풍속이 이렇게 나와야 태풍의 눈, 태풍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로 기압이 그래프를 잘 봐야 됩니다. 기압이 어디서 가장 낮냐면 여기서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풍속은 가장 강합니다. 태풍의 눈 통과했습니까? 안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러는데 태풍이 중심에 통과하는 동안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다. 틀렸죠. 눈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니은 강수량은 태풍이 다가올 때보다 강수량이 잘 표기를 안 되는데 책에 보면 여기는 강수량이 적고 통과하고 나면 강수량이 여기 많습니다. 태풍의 중심 통과한 후가 더 많았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관측 지역은 안전반원에 속해 있어서 태풍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안전반원인지 위험반원인지는 풍향의 변화로 봐야 되죠. 근데 풍향이 요 밑에 조그맣게 표기됐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화살표, 북서풍, 그 다음에 북풍, 그 다음에 북서풍이 아니죠. 북동풍이죠. 북동풍, 그 다음에 북풍, 그 다음에 북서풍 계열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다가 그 다음에 북풍이 불다가 그 다음에 북서풍 계열로 이렇게 바뀌죠. 세 번째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전반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죠? 이거 틀렸고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가와 나는 우리나라를 통과한 온대 저기압과 태풍의 이동 경로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태풍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포물선 궤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온대성 저기압은 편서풍을 타고 서해수통으로. 그래서 이거는 태풍의 이동 경로가 되겠고요. 이거는 온대성 저기압의 이동 경로가 되겠습니다. 온대성 저기압. 자, 두 저기압의 공통점. 전선을 동반하는 건 온대성 저기압만 해당된다. 우리나라를 지나는 동안에 편서풍의 영향을 둘 다 받죠. 편서풍 때문에 이쪽 바람, 이 바람 때문에 이렇게 꺾이고 얘도 편서풍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간다 그랬죠? 맞죠? 우리나라를 지나는 동안에 A 지점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A 지점. 자, A 지점이면은 왼쪽에서는 위험반원에 속하니까 시계 방향이죠. A가 여기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 온대성 저기압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통과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통과하기 전에는 이 지점을 통과하기 전에는 남동풍이었다가 통과하고 나면 남서풍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한랭전선에 통과하면 북서풍으로 바뀌죠.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첫 번째 남동풍, 그 다음에 남서풍, 그 다음에 북서풍 이렇게 되죠. 어떻게 바뀝니까? 시계 방향으로 바뀌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위험반원에 속하거나 혹은 진행 방향 오른쪽, 여기도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속하면 뭐가 진행을 할 때? 저기압이 통과할 때 저기압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속하면 시계 방향으로 바람의 풍향이 변화가 되고
왼쪽에 속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변화된다. 이거는 온대성 저기압이나 열대성 저기압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 지점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15번. 자, 이거 뭐냐면, 자, 요게 T1이고요.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요게 T2, 요거 T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T1, 그 다음에 T2, 그 다음에 T3 이렇게 되죠. 자, T1일 때 풍향이 거의 동풍에 가깝고 풍속은 10m/s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풍향이. 그 다음에 T2가 되니까 풍속이 20m/s로 15m/s로 세졌고 풍향은 거의 북풍에 가깝죠. 북서풍에 가깝죠. 북풍에. 그 다음에 T3가 되니까 거의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5m/s가 되고. 그러면 요거 1번, 요건 2번, 요거는 3번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풍향의 변화를 보면 1번 처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거의 북풍에 가깝죠. 이렇게 되죠. 2번 그 다음에 북서풍에 가깝죠. 3번 풍향이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 어떻게 변했습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했기 때문에 안전반원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 잘 안 나왔네요. 요게 가고 요게 나죠. 가와 같이 이동한 태풍의 피해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속하다. 일본이 위험반에 속하고 우리나라는 안전반에 속하죠. 니은 나의 태풍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서 관측한 거다. 이거는 태풍 진행 경로의 반시계죠. 반시계니까 안전반원이니까 바로 요 지역, 요 지역에서 관측한 거죠. 왼쪽에서 관측한 거죠. 왼쪽. 자, 그 다음에 태풍은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하면서 저기압이니까 이동성 저기압으로 변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죠. 맞나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역시 기압 그래프가 여기 있고 한 5시경에 가장 기압이 낮네요. 태풍의 중심부에 가장 가깝다. 태풍 중심부를 통과할지, 즉 태풍의 눈을 통과할지 안 할지는 이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풍속이 여전히 그때 가장 강하죠. 풍속이. 태풍의 눈은 통과하지 않았다. 태풍의 눈 주변부만 통과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풍향 변화를 보면 처음에 동풍 계열에서 북풍 계열 그리고 서풍 계열로 바뀌죠. 보겠습니다. 처음에 동풍 계열에서 두 번째 뭡니까? 북풍 계열로 바뀌고 요거 1번, 2번 그 다음에 서풍 계열로 세 번째 서풍 계열로 바뀌죠. 서풍 계열로 바뀌었으니까 3번 이렇게 바뀌죠. 풍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면 뭐다? 안전반원을 통과한 거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기억, 이날 오전에 비가 내렸다. 오전 12시까지인데 보면 풍속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태풍의 눈이 한참 태풍 눈 주변부가 한참 통과할 때죠. 그러니까 오전에 당연히 비가 내렸겠죠. 풍속도 강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4시에서 6시 사이에 요쯤 되겠죠. 이때 태풍의 눈을 통과하지 않았고 눈 주변부다라고 해야 맞다 그랬죠. 눈 주변부만 통과를 했다. 디귿, 태풍은 관측 지점의 서쪽을 지나서 북상하였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태풍이 이렇게 가는데 태풍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지금 어디를 통과했다고?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회전하는 걸로 봐서 풍향이 변하는 걸로 봐서 안전반원 여기를 통과한 거죠. 여기가 관측 지점이 되겠죠. 여기가 관측 지점이 된다면 관측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태풍은 서쪽 방향, 어디입니까? 서쪽 방향입니까? 동쪽 방향으로 통과가 된 거죠. 관측 지점의 오른쪽, 즉 동쪽 방향을 통과를 했다. 그래서 동쪽으로 통과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갑시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7번. 가와 나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두 저기압이 연직단면이다. 자, 이건 뭡니까? 자, 이거는 한랭전선, 온난전선.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거죠. 여기 가운데 온난 공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찬 공기가 있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무조건 전선이 생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열대성 저기압이죠. 자, 이거는 온대성 저기압, 요거는 열대성 저기압이 되겠습니다.
가에서는 서로 다른 두 기단의 충돌이 일어난다. 기단이라는 것은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 찬 기단과 온난한 기단, 온난한 기단과 찬 기단이 충돌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전선이 수반되죠. 그래서 전선 수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와 나에서 모두 단열 팽창. 단열 팽창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 공기가 상승하다 보면 주변에 들어오는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팽창을 하게 된다. 팽창을 했을 땐 단열 팽창이라 그랬죠. 이거는 저기압이라면 무조건 나타나는 저기압의 상승기류, 저기압의 상승기류가 있으면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죠? 가와 나의 에너지원은 모두 수증기 응결열이다. 이거 에너지원은 뭐다? 찬 공기가 밑으로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찬 공기의 위치 에너지, 찬 공기 위치 에너지가 바로 에너지원이고, 이거는 수증기의 증발열, 수증기의 응결열이 바로 주요한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좀 다르죠? 틀렸죠? 이렇게. 자, 요것만 맞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